아침에 고구마 먹으면 살 잘 빠지나요? 묻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고구마는 천연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살이 잘 찔 수가 있어요.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요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딸 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은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고구마 먹으면 살 잘 빠지나요? 묻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마를 찌거나 구우면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침 첫 식사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비정제 탄수화물, 통곡물, 귀리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아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아침에 고구마를 먹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교질과 탄닌이라는 성분은 위산을 많이 나오도록 해서 속을 쓰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구마의 달달한 맛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구마는 천연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살이 잘 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적정량을 잘 섭취하면서 고구마를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고구마를 이만큼 먹었을 때 이만큼 혈당이 오르는구나가 나의 적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마가 건강에 최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구마의 효능 첫 번째,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고구마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다는 점이에요. 혈당 지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44에서 60 정도로 감자나 쌀보다 훨씬 낮은 정도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어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고구마가 이 역할을 아주 잘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고구마의 효능 두 번째,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 고구마에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식사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고구마의 섬유질이 이런 위험을 낮춰줄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해 주니까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구마의 효능 세 번째, 항산화 효과.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당뇨는 만성 염증이나 산화가 큰 스트레스인데 고구마가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니까 너무 좋은 음식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도 좋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구마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본연의 단맛이 잘 살아나고 영양소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튀기거나 설탕을 더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걸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가 탄수화물이니까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 지켜서 드시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훨씬 더 좋고요. 호박고구마보다는 밤고구마가 훨씬 더 좋아요. 호박고구마가 더 달고 부드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밤고구마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밤고구마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고구마를 얼만큼 먹어야 적정량이냐 하는 거예요. 정상 체중의 정상이신 분들은 120에서 150g 정도,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는 양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혹여라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은 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꼭 드시고 난 후에는 혈당 체크를 하셔서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현미밥 대신에 고구마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탄수화물량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서 고구마를 매 끼니당 100g씩 꼭 전자저울로 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현미밥을 먹었을 때보다 고구마를 챙겨 먹었을 때 살이 훨씬 더 잘 빠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거나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꼭 탄수화물을 전자저울로 재서 적정량을 잘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요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계란, 야채, 고구마전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을 2개 정도 풀어서 야채를 같이 넣고 프라이팬에 익힌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고구마를 깍둑썰기 하듯이 썰어가지고 그 위에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맛이 조금 나면서 야채를 씹는 맛도 있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어요. 고구마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라도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 주의예요.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고구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 때문인데요. 특히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구마를 하루에 1~2끼 정도로 제한하시고 다른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소화 문제예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에 좋은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특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을 배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해서 드셔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좋은 궁합 2가지, 나쁜 궁합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구마와 좋은 궁합 첫 번째, 견과류. 고구마와 견과류는 정말 궁합이 좋은데요. 두 음식이 서로의 영양소를 잘 보완해주기 때문이에요. 견과류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두 음식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또 고구마의 섬유질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두 음식 모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과. 사과도 고구마와 매우 궁합이 좋은 음식 중 하나예요. 고구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두 음식 모두 항산화 성분도 매우 풍부한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사과에는 퀘르세틴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또 고구마는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해주고 사과는 소화 효소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2가지 음식을 같이 드시면 변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이에요. 고구마 자체가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탕과 만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 다이어터 분들이라면 고구마와 설탕을 함께 드시는 건 정말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와 궁합이 좋지 않은 2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이에요. 고구마를 튀기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기름에 의해서 고구마의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특히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설탕이나 튀긴 음식 피해 주셔야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고구마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제는 좋은 고구마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마 껍질의 색깔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껍질이 깨끗하고 밝은 색을 띠는 고구마가 좋은 고구마예요.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속에서부터 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어두운 색이나 얼룩이 있는 고구마는 피해 주시고요.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껍질이 있는지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은 고구마를 고르는 꿀팁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구마를 직접 들어봤을 때 무게감이 어느 정도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그 크기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라는 고구마가 있다면 좋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고구마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서 찌거나 삶았을 때 식감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적당한 고구마를 고르는 게 좋아요. 고구마의 모양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울퉁불퉁하거나 뒤틀린 모양을 가진 고구마보다는 모양이 일정하고 매끄러운 것이 더 좋아요. 울퉁불퉁한 고구마는 속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요리했을 때 식감이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표면이 매끈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은 고구마가 더 맛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거는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관 방법에 따라서 고구마의 신선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고구마는 냉장 보관보다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고구마를 넣게 되면 조직이 물러지고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식감이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서늘한 곳,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요. 습도가 높은 곳에 두면 곰팡이가 잘 생기고 잘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종이 상자나 그물망에 담아서 보관하게 되면 더 신선하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고구마를 잘 보관하는 방법은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게 고구마 보관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구마를 오래도록 보관하려면 건조를 하거나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냉동 보관한 경우에는 쉽게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지만 너무 많이 사서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냉동실에 얼려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구마 외에 당뇨에 좋은 또 다른 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당뇨딸 전간호사에 오셔서 많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당뇨를 20년 동안이나 앓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도 매일 아침에 계란 하나를 넣어서 밥과 함께 드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복혈당이 135 정도 나오셨다가 4주 차에는 공복혈당이 92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후라이팬을 뜨겁게 데운 후에 계란을 2개 정도 풀어서 휘휘 저어주세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나요?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계란을 먹어도 되나요?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하루에 최대 계란 하나까지는 드셔도 괜찮다고 해요. 실제로 2020년에 캐나다에서 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당뇨 환자가 하루에 계란 1개를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같은 해 하버드 대학에서도 당뇨 환자가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더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당뇨를 20년 동안이나 앓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도 매일 아침에 계란 하나를 넣어서 밥과 함께 드시고 있는데요. 이전에 밥만 드셨을 때보다 포만감이 더욱더 높아져서 폭식을 하거나 간식을 찾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관리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저와 함께 혈당관리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처음에는 공복혈당이 135 정도 나오셨다가 매일 아침에 계란 1개를 챙겨 드시면서 4주 차에는 공복혈당이 92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데 계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나씩은 꼭 챙겨 드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계란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혈당 관리예요. 계란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물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약 270에서 400mg 정도의 콜린이 필요한데 계란 한 개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계란 한 개만 드셔도 콜린의 절반 이상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삶은 계란 하나 정도는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이에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건데요. 이렇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계란에도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부 계란 스크램블 볶음밥이에요. 후라이팬을 뜨겁게 데운 후에 계란을 2개 정도 풀어서 휘휘 저어주세요. 그 이후에는 두부를 으깨서 같이 볶아주시고요.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애호박이나 당근 등을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밥을 넣고 같이 볶은 후에 김치나 소금 간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도 실제로 밥을 해먹기 귀찮거나 너무 바빠서 빠르게 음식을 해먹어야 될 때 이 메뉴를 해먹긴 해요. 가끔은 저당 케첩이나 김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고민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이 메뉴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 간편한 두부 계란 찜이에요. 계란 하나를 큰 그릇에 풀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잘게 썬 채소들과 두부 으깬 것을 같이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릇에 참기름을 발라주고 전자레인지에 2-3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잘못하다가는 내용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2-3분 정도 데우신 후에 계란이 부풀면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주시고 다시 데워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4분에서 5분 정도 그냥 뒀다가 전자레인지가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2-3분에 한 번씩 자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부 계란 구이예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요. 두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뒤에 바로 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이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간장을 조금 둘러서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계란을 드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에요. 우리 당뇨인들에게 계란은 항상 고민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에서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정말 몸에 좋지 않은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데 하루에 계란 2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요.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다 라고도 단언할 수 없으니까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최대 계란 1개를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풍이에요. 몸에 마냥 좋을 것 같은 계란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퓨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퓨린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쓰인 후에 요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요산이 결정 형태로 쌓여서 우리 몸의 뼈나 연골 같은 곳에 쌓이게 돼요. 이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된 요산은 혈관을 긁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7 이상이라면 계란도 적당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그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계란과 궁합이 무지 좋은 음식인데요. 토마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게다가 두 가지 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산모에게 더 좋은데요. 이때 계란이 더해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계란에 들어있지 않은 요오드 성분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쁜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녹차가 있어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이 탄닌이 결합하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해서 변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칼슘 흡수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란과 녹차는 가급적이면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이에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별도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약의 성질과 함께 드시는 음식의 성질도 같이 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예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처방을 해드리는 항응고제가 있는데요. 이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계란이나 두부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약이 비타민 K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약의 효과도 같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제 이야기만 무작정 듣고 이건 먹으면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얼만큼 먹어도 되는지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도 좋은 계란을 잘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달걀 껍데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달걀 껍데기를 보면 약 10자리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닭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느냐를 볼 수 있는 번호는 가장 끝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유롭게 방목한 환경이라면 1번, 닭장 형태가 아닌 평평한 축사에서 자랐다면 2번, 3번은 개선된 형태의 닭장, 4번은 기존의 좁은 닭장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육 환경에서 자란 계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1번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좋은 계란을 고르셨다면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데요. 달걀은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해야 오래도록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계란은 생물이기 때문에 껍데기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아래쪽이 뾰족한 부분이 있고 위쪽이 약간 둥그스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둥그스름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살 때 유지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은 주변의 냄새를 흡수하는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요. 냉장고에 냄새가 강한 음식들이 있다면 가급적 멀리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흔히들 계란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가장 좋은 식단은 바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라는 거예요. 급하게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 음료만 마시거나 과일 주스만 마시거나 야채만 많이 먹거나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게 되면서 요요 현상이 오게 되고 살을 뺐던 것보다 더 많이 찌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식사, 큰 틀에서는 정갈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져서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닭가슴살을 우유에 갈아서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결식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무리해서 한다거나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왔었어요. 키토 다이어트, 스위치온 다이어트, 바체 주스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폭식을 하는 빈도도 정말 더 높아졌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듣게 됐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이건 칼로리가 얼마지? 계산을 하고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쯤에 이제 이걸 그만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식단과 운동, 마음가짐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기 시작했고 단순히 살을 빼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온전히 저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당뇨딸 전 간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됐어요. 제 채널에서는 당뇨 관련 이야기들과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당뇨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이 꽉 조여져 있으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질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2014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2주 동안 식초를 포함한 실험약을 먹었더니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초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사과식초의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식초랑 사과식초가 다이어트와 당뇨에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사과식초의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혈당 관리예요. 식초를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천천히 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식초 안에 들어있는 초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2014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2주 동안 식초를 포함한 실험약을 먹었더니 당화 혈색소가 0.16%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1형 당뇨병 환자들도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초 30ml를 복용했을 때 혈당이 무려 20%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식초나 사과식초가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식초와 사과식초의 2번째 효능은 바로 혈압 안정이에요. 초산은 혈관이 확장되도록 도와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좋은 역할을 해요. 혈관이 꽉 조여져 있으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식초를 먹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혈관을 넓혀주게 돼요. 그러면 피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게 되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겠죠. 마지막으로 식초는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이 지질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식초 안에 들어있는 이 초산이라는 성분이 이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식초를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원래의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거예요. 사과식초, 발사믹 식초, 포도식초, 감식초처럼 천연 발효된 식초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권장되는 식초 섭취량은 15에서 30ml 정도인데요. 이 양은 소주 잔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초는 물의 10배에서 20배 정도 희석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물 1컵에 식초 1숟가락 정도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 500ml 생수병에 소주 반잔 분량의 식초를 넣어서 틈틈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식초를 마시는 적절한 시간으로는 보통 식사 중이나 식사 후가 좋아요.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BBC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 사과식초 1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도 식초를 드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이동하는 시간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식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줘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초를 단독으로 드셔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소금과 설탕을 식초로 바꿔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만두, 부침개, 초밥처럼 간장을 사용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때 간장 대신 식초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식초에 후추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간장에 포함된 염분도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고요. 설탕 대신 식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설탕을 넣어서 맛을 내는 요리가 있다면 식초를 약간만 첨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식초의 신맛 덕분에 설탕의 단맛을 덜 찾게 되거든요.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드레싱을 식초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식초는 샐러드의 감칠맛을 더해줄 수 있는 훌륭한 조미료이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해산물이나 과일, 야채 등을 잘게 다져주시고 식초, 올리브유, 다진 마늘, 후추 등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면 몸에 좋고 맛도 있는 맛있는 야채 샐러드를 드실 수 있어요. 또 과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파인애플 식초도 추천드려요. 파인애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을 깍두기 크기로 잘라서 발효식초와 1대1로 섞어보세요. 그런 다음 약 2주 정도 발효를 시키게 되면 파인애플 식초가 완성돼요. 다 만들어진 후에는 파인애플 과육을 따로 빼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남은 식초는 물에 타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식초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식초를 섭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액으로 섭취하지 않기예요. 식초에는 강한 산 성분이 있는데요. 희석하지 않고 원액으로 마시게 되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손상된 치아 표면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충치가 생길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 식초를 희석하지 않고 마신 사람이 충치를 겪은 사례도 보고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식초는 반드시 물에 최소 10배 이상 희석해서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치아 건강 외에도 소화기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거나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위장이 약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식초는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식초를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을 잘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산 성분이 몸에 쌓일 수도 있고 또 산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이나 눈이 붓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이에요. 콩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콩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인자가 소화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식초에 콩을 담가 먹으면 소화를 돕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귀찮게 가열하거나 불리지 않아도 생으로 잘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꽃게예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인 꽃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꽃게 요리에 식초를 더하면 산 성분이 게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살코기를 더 탄력 있게 만들어서 맛이 한층 풍부해질 수 있어요. 또한 생선찌개, 구이 등에도 식초를 잘 활용하면 더욱 풍부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나 살이 연한 생선을 구울 때 식초를 넣게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해져서 요리가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생선구이에 식초를 조금 뿌리시면 비릿한 향을 잘 잡을 수 있는데요. 생선에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산 성분과 만나서 휘발되기 때문에 이 비린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식초와 잘 맞지 않는 음식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와 식초의 조합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 모두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성도가 높은 식초와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면 치아의 겉표면인 범랑질이 부식될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탄산음료와 식초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식초가 들어있는 초장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예요. 다이어트 할 때 브로콜리나 당근과 같은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초장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채소의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초장이 아니라 다른 양념장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식초를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마트에서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과실 발효 식초를 찾는 게 좋아요. 과실 발효 식초란 100% 과일즙이나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2차로 초산 발효한 식초를 말해요. 만약에 과실 발효 식초라는 표기가 없고 그냥 과일 식초라고만 적혀져 있는 제품이 있다면 과즙만 섞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가 확실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식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흔히 보이는 양초 식초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성분 표시에 주정 혹은 주요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런 종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마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천연 발효된 과실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식초를 선택할 때는 보존제, 착색제, 향미제와 같은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런 성분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